지역은행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미국에서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강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연준이 엄청 빨리 대응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캠피셔는 지금의 상승장을 그러니까 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단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단태입니다. 네, 전 업라이즈 전 대표 투자자문. 네. 네, 이제 지금은 손을 떼고.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이제 물가 그 CPI 7월 CPI가 3.2 나왔잖아요. 3점 예상보다는 좀 낮다. 3.3보다는. 그래서 증시가 약간 반등을 했는데 나스닥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거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한 하루 전이었나요? 이틀 정도 전에 호주의 LNG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업을 아직 실행한 건 아니고 투표를 했는데 파업을 하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8월 지금 촬영 시간이 8월 11일이니까 아직은 이거에 진행 중이고 이 파업 자체가 뭐 실제로 실행을 할지 안 할지까지는 모르는데 투표만 봐서는 파업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럽 천연가스가 40%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가나 이제 에너지 가격에 사실 다시 한 번 더 그 뭐랄까요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그 굳이 말하자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100불까지는 뭐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파업이 진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이 100불 이상 막 더 치고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장 뭐 이따가도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정말 안 좋아요. 중국 분위기 안 좋거든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분위기가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가지고 일단 세계의 공장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이게 전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큰 변수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워낙 어쨌든 유럽 상황이 뭐 너무나 참 독특하고 작년 또 좀 잘 지나오긴 했는데 이제 올해 또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네,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뭐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추가 감산을 하겠다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상황 보면은 그 바이든의 그 증산 요구 바이든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든 계속 이제 어쨌든 이제 좀 그 캄다운 시키려고 가격을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 좀 이렇게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자, 그 이번에 나온 7월 CPI 3.2 나왔죠.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냥 이제 그 사실 어제 나스닥이 한 오르긴 올랐는데 한 0.1% 그러니까 장 마감까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 정도인데 저는 이제 시장이 사실 딱 되게 솔직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이제 근원 CPI라고 하죠. 코어 CPI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보통 사실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 항상 장이 그래도 제 기억에는 최소 나스닥 기준 0.5%에서 1% 뭐 더 많게는 막 1.5% 이상도 나스닥이 당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단 말이죠. 왜 그렇죠. 달랐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파월이 항상 이제 기자회견,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자기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각각 하나씩 뜯어서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파월이 가장 주요하게 본다는 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물가이긴 한데 서비스 물가에서 일단 그 코어니까 그 음식이랑 에너지 가격은 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이랑 에너지 가격을 사실 뭐 중앙은행이 어떻게 그렇지. 변동성이 좀 변동성 너무 크니까. 크고, 예,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이제 너무 외부 요인도 많고 뭐 변동성도 크니까 빼고, 그러면 사실 그 주거비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서비스 물가가 났는데 주거비도 빼요. 왜냐하면 주거비는 또 부동산 시장이기도 하고, 또 파월의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월은 주거비는 곧 내려올 거다라고 되게 그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반영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파월은 어쨌든 주거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높은 상태긴 하지만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나머지 인플레이션, 나머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이제 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월보다도 높게 나왔고, 어쨌든 꽤 높은 지표가 나오니까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그냥 금리를 뭐 이거 보고 금리 낮춰야지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근데 이제 파월이 참고로 이제 이런 지표에 집중한 이유가 이 서비스 지표들 중에서 사람들의 임금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그 지표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또 회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올리면은 낮추기가 그렇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월은 이게 가장 끈덕지고 요게 오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걸 어떻게든 낮추려고, 그래서 뭐 노동시장, 고용시장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같은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가장 신경 쓰는 그 인플레이션 그 지표가, 세부 지표가 그건데, 파월이 가장 신경 쓰는 세부 지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낮게 나온 건 맞지만 파월이 신경 쓰는 지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똔똔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좀 똔똔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중립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렴하긴 한데 잘 어울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이번에 그 무디스에서도 10개 네. 은행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을 했잖아요. 네, 네. 바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상업용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걸쳐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 뭐 사라진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일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신용등급 하향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라고 봐요. 뭐 미국 국가 신용등급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그 사실 신용등급 강등됐던 업체들은 다 작은 은행들이거든요. 중소은행들이죠. 네,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주요 그 강등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은행들도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B&I 웰론이라든가 좀 대형 은행이 끼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조금 위축된 부분은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평가사의 생각인 거고, 뭐 어쨌든 지역은행들이나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지역은행 사태가 터지기 전에 먼저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싶은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연준의 눈이,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지금 다 지역은행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문제 생기면 바로 어떻게든 바로 해줄게, 뭐 어떤 거 만들어서까지 너네들 지원을 해줄게. 지금 딱 연준의 스탠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금리는 올려요. 금리를 올리거나, 뭐 지금은 동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뭐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에도 뭐 올 초에도 저희가 걱정했던 게, 야,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어디선가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인데, 연준의 딱 그 스탠스는 뭐냐면 금리 일단 올려. 그러면 힘들어지는 애들이 생기죠. 힘들어지는 애들을 계속 관찰하다가 너 힘들어? 그럼 내가 바로 지원해줄게. 실리콘밸리 은행 진짜 문제 생기고 주말에 모든 대책이 다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결국 문제가 다 사실상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런 소셜미디어가 뭐 예전에 비해서 더 발달해서 그런지 연준의 이런 핀포인트적인 대응이 너무 빠르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위기가 터져도 지금 저희가 언급하는 부분들, 뭐 지역은행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위기가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지금, 모두가. 네, 저희가 지금 이 서울에서도 알고 있는 위기라면 연준은 진짜 열심히 그거를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또 대형은행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 시각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뉴스의 관심도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 강등도 마찬가지고 지역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위기가 생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경기 침체, 이것은 오지 않고 오히려 연준의 예상대로 여러 경제학자들의 예측, 현재 상황대로 그 연착륙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보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미국의 소비가 너무 강해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가 너무 강하고, 그 확실히 그 이따가도 뭐 제가 그 레이달료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때랑도 약간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 거기서도 올해 6개월 동안 우리가 왜 틀렸는지를 이제 좀 반성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왜 틀렸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돈을 너무 많이 뿌렸다.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쵸. 근데 긴축하기 시작하면 싹 어려워질 거라고 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뿌려진 돈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뭐 1분기, 2분기 뭐 GDP도 그렇고 미국에서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강해 보여요. 그래서 침체를, 그러니까 그 뭔가 힘든 느낌이 이제 나야지 이제 아플 텐데 사람이 너무 건강한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하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부터도, 저는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부터도 거기다가 막 반도체 공장이니 2차 전지 공장이니 막 갖다가 막 짓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막 돈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이제 또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증설하고 새로 짓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참 세상이 미국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국은 너무 그냥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도 이렇게 별로 문제도 안 생겼고, 금리 올려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연준이 엄청 빨리 대응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그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연준이 됐든 미국 재무부가 됐든 어떻게든 다 봉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탁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월가 대가들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해요. 지금 방금 레이달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힘들게 보고, 그래서 국채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숏을 쳐버렸잖아요. 30년째 숏했죠. 예. 저 워렌 버핏은 오히려 미국채 뭐 단기채긴 하지만 사고 있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워렌 버핏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을 둘 데가 없어서. 근데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 단기 국채는 사는 게 당연히 이자를 주잖아요. 5%가 넘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짭짤해. 네, 그러니까 저는 버핏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MMF 넣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빌 에크먼과 워렌 버핏이 대결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시각이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국채를, 한쪽은 이제 롱이고 한쪽은 숏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이 만기가 완전 그렇죠, 다른 국채라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30년물에다가 숏을 친다고 그랬죠. 네, 30년물에 숏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30년물은 뭐 어쨌든 30년 자체에 수급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약간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거랑도 연관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채를 숏하는 거는, 근데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 장기채 숏을 하진 않겠죠. 오히려 경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장기채 숏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대가들 한 분 한 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뭐 어쨌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레이달리오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리지워터, 이 레이달리오의 회사가 올해 6개월 동안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가 얼마까지인지는 확인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표 펀드가 좀 마이너스인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안 좋았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달리오의 회사에서는 경기가 좀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자산 시장은 박살난다. 이제 요게 기본적인 시각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뿌려진 돈이 너무 많았고 소비가 너무 강하면서 이게 지탱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게 언제 문제가 터질까? 도대체 그러면 다 좋아. 언제 그런 문제가 터지냐? 그 아예 이제 레이 달리오 회사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렉 젠슨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CIO가 이제 인터뷰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레이 달리오라고 편의상 말을 하면,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결국 저축률 지표가 있는데 지금 저축률이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률 지표가 낮게 나온다라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 지갑에 돈이 좀 있으니까 굳이 저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근데 사실 이제 저축률 지표가 보통 올라오는 게 침체 때 올라와요. 오히려. 그렇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올라오고, 그 뭔가 그래야지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는 저축률 지표를 좀 그러니까 주목해라. 저축률 지표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고,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돈을 안 쓰면 미국의 소비가 가라앉고, 미국의 소비가 가라앉으면 기업의 실적이 빠지고, 뭐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제 좀 저축률 관련된 지표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결국은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려진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뿌려진 돈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그거 쓰는 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한 상반기 정도라고 보고 있었지만,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저축률 지표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가, 물론 이 경기 침체가 뭐 엄청 극심한 거다의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또 많이 보시는 또 대가 중에 하나가 하워드 막스일 텐데, 하워드 막스는 사실 최근에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되게 뜨뜻미지근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항상 뭐 이야기할 때, 뭐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좀 말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08년도 때나 닷컴 버블 때나 비싸다 혹은 좀 싸다. 그 하워드 막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얘기했을 때가 코로나 때예요. 2020년 그래요? 4월인가 5월쯤에 하워드 막스가 이제는 공격적이어야 된다. 아예 대놓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지금 최근에 좀 인터뷰를 봤을 때는 하워드 막스는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양극단 어느 쪽도 아닌 상황이다라고 하워드 막스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켄 피셔는 뭐 팔로우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도 켄 피셔는 항상 긍정적이었거든요. 항상 공격적이지. 네, 항상 공격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켄 피셔는 지금을 그러니까 2022년을 조정장으로 보고요. 가벼운 조정장으로 보고, 켄 피셔는 지금의 상승장을, 그러니까 긴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상승장이 시작될 때는 2022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주식들이 보통 상승장 초입에선 가장 많이 오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빅테크죠. 22년에 생각해보면 이제 S&P나 이런 것보다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당연히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너무 쏠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쏠려 있다라는 거는 그 최근 한 2023년 상반기만 보면 빅테크들,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까지 포함해서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뭐 요런 빅테크들만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뭐 7개 종목만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나머지 493개의 종목은 거의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똔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켄 피셔는 이게 대상승장 시작의 초입, 그러니까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상승장 초반은 언제나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 의심이 많으니까 그냥 가장 그래도 튼튼해 보이는 것만 걸친다는 거죠. 그게 빅테크고, 나머지는 이제 의심이 많으니까 나머지까지는 안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도 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켄 피셔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실 요즘 나스닥 시장 막 되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버블이 껴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캠피셔는 이제 시작이다. 그쵸. 상승장이. 네, 상승장이 오히려 초입으로 보고 있고 또 캠피셔가 항상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연도별, 연차별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임기 연차별로 주식시장이 어떤가를 이제 항상 그려보는데 3분기는 사실 좀 똔똔이긴 한데 4분기가 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캠피셔는 3, 4분기도 뭐 1, 2분기만큼 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플러스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명품주를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품주가 또 좋은 게 침체가 와도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양극화고 침체가 온다고 해서 이 명품 소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소비를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뭐 아주 유명한 명품주들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나 LVMH 실적 보시면 뭐 2022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회사들. 맞아요. 22년, 23년에 그래서 처음에 그 분위기 안 좋았을 때 22년에도 사실 LVMH나 뭐 에르메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좀 빠졌다가도 사실 거의 다시 지금 거의 최고점 근처거든요. 그렇게 된 게 결국 경기 불황의 침체나 이런 거에 강하다는 증거고 사실 22년은 뭐 미국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글로벌하게 매출에 큰 이슈가 없었다는 걸로 봐서는 명품주는 사실 이건 2008년에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불황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캠피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만 듣고 싶네. 캠피셔. 지금 이미 시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정말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 지금 사실 빅테크 기업들만 많이 올랐잖아요. 주로 네네. 그 뒷단에 중소형주들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와 주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얼굴들이 좀 피시겠죠.